김종철 정의당 대표가 같은 당 장혜영 의원을 성추행한 사실을 인정하고 전격 사퇴했습니다. 진보정치 세대교체를 내세웠던 김 대표가 취임 4개월도 안 돼 물러나면서 진보진영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당이 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위의 엄중한 처리 지침을 갖고 해결해 나갈 것입니다. 검찰이 이용구 법무차관의 폭행 영상을 복구했던 블랙박스 업체 관계자를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경찰은 영상을 확인하고도 그냥 넘어간 것에 대해 또다시 사과했습니다. 류현우 전 쿠웨이트 주재 북한 대사대리가 2년 전 한국에 망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류 전 대사대리는 김정은 일가의 금고지기 역할을 했던 전일춘의 사위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선로에 떨어진 일본인을 구하려다 목숨을 잃은 이수연 씨가 내일 사망 20주기를 맞습니다. 20년간 이어지고 있는 현지의 추도 분위기를 취재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자영업자 손실보상제 마련을 검토하라고 처음으로 공식 언급했습니다. 민주당은 늦어도 4월 초까지는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겠다고 속도전에 나섰습니다. 야당은 노골적인 금권 선거라고 반발했습니다. 고양이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데 이어 반려견에서도 확진 의심 사례가 나왔습니다. 1차에서 양성 반응을 보여 정밀검사가 진행 중입니다. 뉴스의 동정민입니다. 공당의 대표가 같은 당 여성 국회의원을 성추행하는 초유의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것도 성평등을 누구보다 강조해온 정의당 대표가 가해자였습니다. 김종철 대표는 신년 회견에서 이런 말도 했었는데요. 정의당은 모든 사람의 존엄을 지키고 국민과 함께 안전한 내일로 걸어가겠습니다. 시점을 따져보니 성추행 사건이 발생한 닷새 뒤였습니다. 피해자인 장혜영 의원은 당시 김 대표가 강조했었던 존엄을 훼손당한 충격과 고통이 컸다고 말했습니다. 김 대표는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취임 3개월 만에 사퇴했는데요. 창당 9년 만에 최대 위기를 맞은 정의당 소식 전혜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종철 정의당 대표가 같은 당 장혜영 의원을 성추행한 사실이 드러나 사퇴했습니다. 대표 취임 109일 만입니다. 오늘 당원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께 매우 부끄럽고 참담한 소식을 알려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다툼의 여지가 없는 명백한 성추행 사건입니다. 김 대표가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에서 장 의원과 저녁 식사를 한 뒤 나오는 길에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는 겁니다. 장 의원은 사건 발생 3일 뒤 당 젠더인권본부장인 배복주 부대표에게 성추행 사실을 알렸고 일주일간 비공개 조사를 한 뒤 오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배 본부장은 가해자인 김 대표가 모든 사실을 인정했다며 추가 조사는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대표도 명백한 성추행 가해를 저질렀다며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밝혔습니다. 1970년생으로 90년대 학생운동권 출신 김 대표는 권영길 국민승리 21 후보의 수행비서로 정치를 시작했습니다. 지난 2002년 서울 용산구청장 도전을 시작으로 자치단체장 2번, 국회의원 5번 등 7번 연속으로 낙선하면서도 진보정치 외기를 걸었습니다. 고 노회찬 원내대표의 마지막 비서실장을 지낸 후 지난해 10월 진보정치 세대교체를 표방하며 당대표에 당선됐습니다. 돈이 아니라 사람이 중심인 사회, 실질적 성평등이 구현되고 청년의 자립이 보장되는 사회. 정의당은 김 대표를 직위 해제하고 김윤기 부대표 직무대행체제로 전환했습니다. 민주당은 경악을 금치 못할 일이라고 했고 국민의힘은 성 관련 비위로 보궐선거를 치러야 하는 시점에 당혹스럽다고 비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전혜정입니다. 성추행 사실을 신고한 것도 자신의 이름을 밝힌 것도 장혜영 의원 스스로 한 결정입니다. 장 의원은 2차 가해가 두렵지만 존엄을 회복하고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한 결정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당원 게시판에는 당 해산 요구까지 나왔습니다. 김철웅 기자입니다. 김종철 정의당 대표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장혜영 의원은 자신이 피해자임을 밝혔습니다. 피해자 장혜영 의원이 직접 실명을 밝히는 것을 결정하셨고 그 결정을 존중해서 실명을 밝혔습니다. 장 의원은 SNS에 자신과 사회를 위한 결정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충격과 고통이 컸지만 존엄을 회복하고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 그리고 정의당과 한국 사회를 위해 익명의 피해자로 남기를 거부했다는 겁니다. 장 의원은 성폭력에 단호히 맞서는 것은 정치적 소명이라고도 했습니다. 현직 국회의원이라는 신분 그리고 가해자가 당 대표라는 점 상당한 용기와 결단이 필요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장혜영 의원의 문제 제기는 상당히 좀 긍정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의당은 그간 정치권 성범죄 문제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냈기 때문에 당원들의 충격도 컸습니다. 당원 게시판에는 당대표 사퇴로 끝날 사안이 아니다. 당대표가 저러면 당 해산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분노 섞인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김 대표의 잘못과 별개로 정의당의 신속한 대응은 평가할 만하다는 지적도 나오지만 정의당은 창당 이래 최대 위기에 처했습니다. 당 존립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되는 만큼 민주당 이중대 이미지를 벗고 세대교체를 하려는 시도는 당분간 중단될 걸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김철웅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당시 박 시장이 자신이 고소당한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됐는지를 가리는 논의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이르면 오늘 중으로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인데요. 사실상 국가기관의 마지막 판단이라 피해자 측도 절박한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현장 연결합니다. 서채리 기자, 회의가 길어지네요. 네, 오후 2시부터 인권위 전원위원회 비공개 회의가 시작돼 조금 전 7시쯤 끝났습니다. 회의에서는 박원순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한 직권 조사 결과를 검토했는데요. 아직 최종 결과는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피해자 측은 지난해 7월 인권위에 직권 조사를 요청했는데요.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은 물론 서울시 관계자들의 방조 의혹, 희소사실 유출 전반을 조사해달라고 했습니다. 경찰, 검찰, 법원에 이어 피해자가 피해를 인정받을 수 있는 마지막 판단인 셈입니다. 앞서 경찰은 박 전 시장이 숨지면서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를 마무리했는데요. 법원에서는 다른 사건 재판 과정에서 박 전 시장의 성추행으로 피해자가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증언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피해자 측은 오늘 오전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권위가 마지막 희망이라고 호소했습니다. 또 피해자는 지난 18일 입장문을 내고 박 전 시장 측의 피소 정황을 유출한 의혹을 받는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사과와 사퇴를 공식 요구하기도 했는데요. 남 의원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했고 현재 서울 영등포 경찰서에서 수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엔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이 경찰은 이 차관의 폭행 영상을 확인하고도 덮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과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담당 수사관 탓을 했는데요. 어느 선에서 덮었는지 이제 막 진상조사가 시작됐는데 벌써부터 꼬리 자르기에 나선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먼저 장하얀 기자입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이용구 차관 사건에 대해 말을 아꼈습니다. 진상조사 결과에 따라 엄정 조치한다는데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입장만 밝혔습니다. 김 청장은 지난해 12월 28일 서면 간담회에서 이 사건 처리 과정에 문제가 없다고 했고 지난 7일 국회에서도 수사진 판단을 존중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이용구 차관 건에 대해서 우리 경찰청장께서 특별히 사과하시거나 그런 일은 없었습니까? 어떻습니까? 현장 경찰관의 어떤 법률 적용상, 판단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그 현장 수사진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담당 수사관이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한 것으로 드러나자 경찰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국가수사본부장 직무대리 최승열 수사국장은 지난해 증거 영상이 없다고 한 설명이 일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며 국민께 송구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담당 수사관이 보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못 설명하게 된 것이라며 말단 수사관 개인의 잘못으로 돌리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서울경찰청 진상조사단은 당시 보고가 어디까지 이루어졌는지 규명하기 위해 필요할 경우 서초경찰서장을 포함한 보고라인 전체를 조사한다는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장하얀입니다. 이 사건과 관련한 검찰의 수사는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오늘 폭행 영상을 보고 난 블랙박스 업체 관계자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 영상이 확실한 증거물이 될 수 있을지
이 경찰이 언제 폭행 영상의 존재를 알았는지 집중적으로 수사했습니다. 최주영 기자입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오늘 오후 블랙박스 업체 관계자를 불러 참고인 조사를 했습니다. 앞선 조사에서 피해 택시기사는 이 업체의 사무실에서 재생한 블랙박스 동영상을 휴대전화로 촬영했다고 진술한 바 있습니다. 검찰은 오늘 조사에서 택시기사가 휴대전화로 찍었을 당시 원본 영상을 조작 없이 촬영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봤습니다. 법조계에선 원본 영상과 동일성이 확인되면 이 차관의 폭행 정도와 택시의 운행 상태를 확인할 핵심 증거라고 말합니다. 오늘 출근길에 이 차관은 택시가 운행 중이 아니라고 확신하는지 묻는 기자들 질문에 그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 잘 모르겠다고 답했습니다. 법조계에선 폭행 수위가 안전한 운행을 방해하는 정도라면 특가법 적용도 가능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앞서 택시기사는 검찰 조사에서 폭행 당시 변속기는 주행 모드였고 브레이크를 밟은 상태였다고 진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일부 시민단체는 이 차관이 택시기사와 합의한 뒤 폭행 영상 삭제를 요구했다면 증거인멸 교사에 해당한다며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주현입니다. 이용구 차관의 폭행 사건을 둘러싼 검찰 수사와 경찰 진상조사 모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사회부 박건영 기자 나왔습니다. 저희가 오늘 단독으로 취재한 내용부터 살펴보죠. 자, 검찰이 주요 관계자를 불렀죠. 네, 오늘 검찰은 블랙박스 업체 관계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이 업체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9일 서초경찰서 담당 수사관에게 폭행 영상의 존재를 알려준 인물입니다. 여기서 택시기사가 동영상 촬영하고 집을 가져갔다. 그 사람이 택시기사하고 통화를 해보겠다고 끊었어. 이 관계자는 오늘 조사에서도 당시 저희 취재진에게 설명했던 경찰과의 통화 내용을 구체적으로 진술했고요. 네. 이 조서의 기록으로도 남긴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앞서 경찰에서는 블랙박스 업체 관계자가 영상에 대해 언급한 적 없다면서 법적 대응까지 언급한 적이 있었거든요. 해당 수사관은 현재 진상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이 검찰 말고 경찰도 이 블랙박스 업체 관계자를 조사했다면서요? 네, 오늘 서울경찰청 진상조사단이 어제 업체 관계자에게 전화를 걸었고요. 이 간단한 사실관계를 확인했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 진상조사단에서 블랙박스 업체까지 직접 방문한 걸로 드러났고요. 이 폭행 영상을 본 사실을 숨긴 담당 수사관이 또 다른 거짓말을 한 건 아닌지 확인하는 과정으로 보입니다. 자, 이 경찰이 많이 곤혹스러워졌어요. 이 당시 사건 처리 과정에 석연치 않은 점이 많은데 어떤 점들이 그런 게 있죠? 네, 우선 지난해 11월 9일로 돌아가 보면요. 이 택시기사가 경찰 조사를 받을 때만 해도 영상은 없다 이렇게 진술을 합니다. 이 경찰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다음날 형사과장은 서장에게 내사 종결하겠다고 구두 보고를 하고요. 이때 서장도 그렇게 하라 이렇게 지시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택시기사 조사 다음 날 내사 종결로 이미 결론이 난 건데요. 그런데 다음 날인 11일 담당 수사관이 택시기사가 보여준 폭행 영상을 확인합니다. 이 영상의 존재가 확인됐지만 다음 날 사건은 예정대로 종결된 거죠. 그러니까 폭행 영상이 나왔는데도 다음 날 이 내사 종결을 시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동영상을 본 게 정말 그 해당 수사관 혼자였을까 이런 의혹도 나오는 겁니다. 네, 여기서는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해당 경찰관이 영상을 본 다음에 윗선의 보고를 누락했을 가능성이 있고요. 또 하나는 윗선이 보고를 받았는데 내사를 종결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경찰관이 보고를 누락하고 내사 종결로 끝냈다면 직무유기 혐의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혹시 윗선을 보고가 됐다면 수사 대상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검찰의 재수사, 이제 막 시작된 이 경찰의 진상조사가 가려내야 할 핵심 쟁점이기도 합니다. 이 경찰이 더 곤혹스러워진 이유가 이 불똥이 이 경찰이 가져간 수사 종결권으로 옮겨 붙고 있기 때문이에요. 네, 이 수사 종결권이라는 게 경찰에서 수사해서 혐의가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요. 검찰로 사건을 넘기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이전엔 경찰이 수사한 다음에 어떤
이든지 간에 무조건 검찰로 넘겼어야 했거든요. 근데 이 사건은 법 개정 시행 전인 지난해에 일어났었고 내사 사건이어서 경찰엔 알릴 의무가 없긴 했습니다. 검찰에 알릴 의무가 없었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잊으면 안 되는 사건이 있죠. 바로 정인이 사건인데요. 이 부모로부터 학대를 당하다 숨진 정인이 사건만 보더라도 경찰의 학대 의심 신고가 3번이나 접수됐지만 모두 내사 종결로 또는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해 부적절한 대응이었다 이런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 경찰도 수사 종결권을 둘러싼 국민 불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경찰청 기자간담회 때 이 사건을 들여다보는 촘촘한 체계를 마련하겠다 이렇게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정인이 사건은 물론이고요. 이용구 차관 사건까지 경찰의 부실 수사를 생생히 지켜본 국민들이 경찰의 이 다짐을 얼마나 믿어줄진 우려됩니다. 네, 그래서 더 경찰 스스로 철저하게 진상 조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 박건영 기자였습니다. 4월 서울, 부산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당이 대대적인 코로나 피해 지원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먼저 지난 1차 재난지원금 때처럼 전 국민에게 현금성 지원금을 지급하고 피해를 본 자영업자를 위한 보상금은 따로 지급한다는 방향입니다. 여기에 집합금지나 집합제한 업종 자영업자를 위한 임대료 지원, 그리고 시중은행의 대출 만기를 연장하고 이자 멈춤을 검토하라고 요구하겠다는 내용까지 있습니다. 문제는 돈입니다. 방금 보신 이자 멈춤법 같은 경우 은행에 희생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논란이죠. 이익을 공유한 기업에게는 세제 혜택을 준다는 계획이지만 사실상 기업 팔비틀기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이런 기업의 참여로도 턱없이 부족해서 결국 나라 빚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자영업 손실보상법은 천문학적인 예산이 불가피한데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직접 제도화를 지시했습니다. 먼저 최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막대한 돈이 필요한 자영업자들에 대한 손실보상제에 대해 대통령까지 나서 도입 검토를 지시했습니다. 감당할 수 있는 일정 범위에서 손실보상을 제도화하는 방안도 중기부 등 관련 부처와 함께 또한 당정이 함께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문 대통령이 손실보상제를 공개석상에서 언급한 건 처음입니다. 민주당은 손실보상법 추진을 공식화한 지 사흘 만에 지급 시기까지 거론하며 속도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는 3월 내에는 늦어도 4월 초에는 이 지급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요?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다음 달 임시국회에서 관련법을 만들고 구체적인 금액 등은 시행령을 마련해 정부에 위임하는 방안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전 국민 대상 4차 재난지원금도 모레 의원총회에서 논의를 시작합니다. 민주당의 또 다른 의원은 1차 때처럼 가구별이 아닌 개인별로 신청을 받으면 신청률이 다소 떨어져 지급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구체적인 지급 방법까지 설명했습니다. 야당은 재원 조달 방식도 없이 4월 보궐선거를 앞두고 노골적으로 금권 선거를 선언했다고 반발했습니다. 나라를 파탄내서라도 선거에 이기기만 하면 된다는 여당의 법안은 재정 파탄 3법, 금권 선거 3법, 증세 3법, 재원 마련을 우려했던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오늘 오후 기재부 간부회의에서 기재부가 풍파를 해치고 돌파력과 실행력을 발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우려를 접고 여권 요구에 적극 부응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거란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선입니다. 여기에 민주당은 자영업자의 마음을 잡을 다양한 임대료 지원책도 쏟아내고 있습니다. 국가가 임대료를 직접 지원하거나 영업정지 기간 동안 임대인들이 임대료를 못 받게 한다는 내용인데 최수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임대료 멈춤법까지 나왔습니다. 영업을 못하는 동안 임대료를 감면해주거나 그 기간만큼 임대기간을 무료로 연장해주는 방안입니다. 이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국회 차원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임대료의 절반을 국가와 건물주가 절반씩 부담하자는 임대료 분담법도 준비 중입니다. 집합금지 업종의 임대료를 국가가 일부 지원해주자는 법안은 이미 발의됐습니다. 손님은 끊겼는데 임대료를 꼬박꼬박 내야 하는 자영업자들은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장사하기가 너무 힘든데 월세라도
지원을 받게 되면 너무 감사하죠. 하지만 임대료로 노후 자금이나 생활비를 충당하는 임대인들 입장에서는 과도한 사유재산 침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은행에 돈을 빌려서 있는 상태인데 그 하루라도 어기면 이자가 붙고 뭐 이런 상황에서 임차인들은 뭐 깎아주고 그 임대인은 중간에서 그냥 말 그대로 손해만 다 보라는 건데 이거는 전혀 동의할 수가 없죠. 민주당은 올해 6월로 끝나는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연장하고 대출금리 인하 등 금융 지원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채널A 뉴스 최수연입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이 검찰이 수사 중인 김학의 전 차관의 불법 출국 금지 사건은 이 검찰이 아닌 공수처가 수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폭행 논란에 휩싸인 박 후보자 본인과 이용구 법무부 차관에 대해선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안보겸 기자입니다. 박범계 장관 후보자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 금지 의혹 사건 수사를 공수처로 넘겨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 검사가 수사 대상이기 때문에 공수처 이첩해야 되지 않습니까? 공수처법에 의하면 현재 상태에서 공수처로 이첩하는 게 옳겠습니다. 검찰이 지난 21일 법무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면서 수사에 착수했는데 손을 떼라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그러면서 절차적 하자를 지적하는데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을 사례로 드는 건 적절치 않다는 취지의 말도 했습니다. 절차적 정의라는 이름으로 지금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저는 깊은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택시기사 폭행 사건에 연루된 이용구 법무부 차관에 대해선 말을 아꼈습니다. 엄중한 책임은 물어야 되겠죠? 아직 책임 소재는 밝혀지지 않았다고 봅니다. 자신이 고발당한 2016년 사법고시생 폭행 의혹에 대해서도 오히려 위협을 당했다고 반박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박 후보자를 옹호했습니다. 절박성이 있겠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이분들이 그러나 사회적 약자는 아니죠. 비정규직으로서 열악한 환경에서 손가락 잘려가면서 일하는 노동자도 아닌 거고. 박 후보자는 해명 과정에서 사법시험 준비생들에 대해 임시적으로 구제 조치가 가능한지 검토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 당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러다 보니 분열도 커지고 있습니다. 당 지도부는 후보자 간 비방전을 탓하고 후보자들은 가덕도 신공항 추진에 소극적인 당 지도부로 화살을 돌리는 분위기입니다. 이민찬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부산시장 공천 신청자 면접은 후보 간 과열 경쟁에 대한 경고로 시작했습니다. 첫째도 둘째도 단합과 결속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동단결이야말로 유일한 대책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후보들 간 과열된 비방전이 당 지지율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실제 오늘 발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부산, 울산, 경남 지역 국민의힘 지지율은 지난주보다 11.4%포인트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면접 후 특정 후보의 사생활 관련 공방은 다시 이어졌습니다. 도덕성 검증이 제대로 안 됐을 때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도덕적으로도 훈결이 없는 그런 후보들을 통해서 네거티브 경쟁보다는 새로운 정책 중심. 없는 사실을 가지고 만들어서 상대를 거꾸로 틀어서 내가 이익을 얻겠다 하는 식의 이 선거운동은 곤란하다. 부산시장 후보들은 지지율 하락 원인을 당 지도부의 가덕도 신공항에 대한 미온적 대응으로 돌렸습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앞서 가덕도 신공항 하나로 부산 경제가 확 달라진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한 언급을 문제 삼은 겁니다. 가덕도 문제라든지 이런 이슈가 있을 적에 당의 굴욕함을 내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중앙당의 이 부산에 대한 관심, 홀대가 틀림없이 부산 사람들이, 시민들이, 또 당원들이 느끼기에는 틀림없이 존재한다. 국민의힘은 내일 예비 경선에 참여할 후보자들을 발표하고 본격적인 경선 레이스에 돌입합니다. 채널A 뉴스 이미찬입니다. 김학의 전 차관의 불법 출국 금지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는 익명의 공익신고에서 출발이 됐죠. 그런데 이 사건과 관련해 검찰 수사선상에 올라있는 법무부 간부가
되레 공익신고자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공태현 기자입니다.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장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의혹 공익신고자가 검찰 관계자라고 의심했습니다. 공익신고서에 첨부된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출입국 조회 기록 등이 검찰 수사 관련 자료라는 게 근거였습니다. 그 당시 수사에 관련되는 분이 아니면 접근하기 어려운 자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의심을 했고요. 공익신고자가 공무상 기밀을 유출했다며 고발까지 검토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수사 기록들을 통째로 특정 정당에 넘기고 이렇게 한 것들은 저는 형법상 공무상 기밀 유출죄에 해당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차본부장은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국금지 신청에 최종 결재한 인물로 공익신고서에 피신고인으로 명시돼 있습니다. 검찰 수사선상에 올라 지난 21일에는 압수수색도 받았습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원을 짐작 가능한 사실을 공개, 보도하는 행동을 무겁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공익신고 행위를 기밀 유출 혐의로 고발하는 행위는 공익신고를 위축시킨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지난 2019년 기획재정부는 적자국채 발행 과정에 외압 의혹을 제기한 신재민 전 사무관을 공무상 기밀누설 혐의로 고발했지만 검찰은 신 전 사무관을 불기소 처리했습니다. 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 검찰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피의자로 소환했습니다. 월성 원전 조기 폐쇄 의혹과 관련해서인데요. 검찰 수사가 청와대로 올라갈지 관심이 쏠립니다. 이은우 기자입니다. 대전지검 수사팀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소환한 건 오늘 오전입니다. 감사원 감사 직전 원전 관련 문건을 삭제한 혐의 등으로 산업부 공무원 3명을 재판에 넘긴 지 한 달 만입니다. 그동안 삭제 문건 수백 개를 복원해 살펴본 수사팀은 백 전 장관의 소환을 결정했습니다. 검찰은 백 전 장관을 상대로 문건 삭제에 관여했는지 그리고 원전 경제성 평가 과정에 개입했는지를 조사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감사원 감사에선 백 전 장관이 지난 2018년 산업부 직원에게 월성 1호기 잠정 유지 방안을 보고받고 강하게 질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검찰은 이후 월성 1호기 경제성이 낮게 평가된 이유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를 맡았던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도 이번 주 중 소환할 방침으로 알려졌습니다. 백 전 장관을 소환 조사한 검찰 수사가 어디로 향할지도 관심입니다. 당시 산업부의 보고선상에 있었던 최희봉 당시 대통령 비서실 산업정책 비서관 등으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입니다. 채널A 뉴스 이은우입니다. 여랑야랑 정치부 이동은 기자와 함께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여주시죠. 네. 앞서 정의당 대표의 성추행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민주당과 정의당 뭐가 달랐을까요? 대응입니다. 대응이 어떻게 달랐습니까? 네, 가장 최근에 발생했던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건과 이번 정의당 사건이 어떻게 달랐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지난해 7월 고 박원순 전 시장 성추행 의혹 사건이 터졌는데요. 민주당은 처음에 성추행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고인에 대한 의혹이 불거졌는데 그건 예의가 아닙니다. 그런 걸 이 자리에서 예의라고 합니까? 그걸 최소한도 가질 게 있고. 박원순 시장이 가해자다라고 하는 점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또 다른 점에서 사자 명예훼손에도 해당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민주당은 저때 이제 피해자 대신에 피해 호소인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했었죠. 네, 피해 호소인이라고 불렀다가 비판을 받자 그제서야 피해자라고 했습니다. 피해 호소인의 뜻에 따라 피해자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자, 어쨌든 이번에 이 정의당은 곧바로 당 차원 진상조사를 해서 이 가해자와 피해자에 대한 조치를 마쳤어요. 자, 또 어떤 점이 달랐을까요? 네, 정의당 배복주 젠더인권본부장은 신고를 받고는 당 지도부에 알리지 않고 보안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일주일간 비공개 조사를 했습니다. 당 지도부에 알린 건 기자회견에 앞선 오늘 아침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민주당의 경우 당 젠더폭력대책 TF위원장 출신인 남인순 의원이 성추행 피소 사실을 서울시 측에 유출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폭력에 단호하고 죄송합니다.
시장님이랑 사전에 전화하신 내용 있으세요? 설명을 해주시고 가셔야죠. 민주당도 오늘 정의당 사건에 대해 입장을 냈죠? 네, 경악을 금치 못할 일이라면서 무관용 원칙으로 조치하라는 논평을 냈습니다. 이렇게 비판할 수 있겠죠. 하지만 민주당은 스스로를 돌아보는 일도 빠뜨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네. 3선의 위험. 네.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소식인 것 같은데 네. 위험 뒤에 물음표가 붙었어요? 네, 박 후보자의 답변 태도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아직도 3선 의원인 것처럼 행동했다는 지적인데요. 영상으로 보고 오시죠. 청문 기간 중에 이렇게 쏟아져 나오는 의혹들 보니까 10가지가 좀 넘더라고요. 제가 좋아하는 의원님. 이 법무법인 장관 재임 중에 문 닫아야 될 거예요. 우리가 같이 산자위를 했지요. 많은 대화도 그런 얘기는 제가 했고요. 그만하시고. 네, 저 친분으로 슬쩍 넘어가려는 듯한 모습을 보이니까 야당 의원이 제지를 하네요. 네, 박 후보자는 국민의힘 비례대표인 조수진 의원을 무시하는 듯한 발언도 했습니다. 대전에서 출마를 하니까 부인이 주민등록지를 대전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남겨진 거예요. 조수진 의원님 비례대표 의원 아니십니까? 배우자가 주소를 이전함으로써 지역구에 주소를 두는 건 역시 아무런 요건이나 아무런 요구가 없는 겁니다. 네, 저 자리는 장관 후보자로 검증을 받는 자리인데 네. 중진 의원 출신을 강조하는 게 보기 좋지만은 않네요. 네, 그래서 오늘의 여랑야랑은 겸손하자로 정해봤습니다. 네, 요즘 보면 인사청문회의 날카로움도 많이 무뎌진 것 같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네, 코로나 상황입니다. 대전에 있는 선교회 관련 시설에서 확진자가 132명이나 나왔습니다. 24시간 동안 밀집 생활, 밀접 생활, 밀폐 생활을 하는 전형적으로 감염에 취약한 장소였는데 이곳 역시 전국 전파 가능성이 있어 걱정입니다. 김태형 기자입니다. 복도에는 빨래가 널린 건조대들이 나와 있습니다. 방안도 옷과 수건, 이불이 뒤엉켜 어수선합니다. 132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된 교육시설의 내부 모습입니다. 선교사를 양성하기 위해 IM 선교회가 운영하는 시설로 14살에서 18살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기숙형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학생 1명이 코로나19 증상을 보이기 시작한 건 지난 12일. 하지만 별다른 조치가 없었습니다. 코로나19 증상이 있던 학생들은 검사도 받지 않은 채 열흘 넘게 다른 학생들과 함께 수업을 받았습니다. 결국 어제와 오늘 긴급 전수 검사에서 132명이 무더기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기숙사는 밀접, 밀집, 밀폐, 전형적인 3밀 구조였습니다. 기숙사 시설 한 실당 7명에서 많게는 20명까지 함께 사용한 것도 확인이 되었습니다. 식당에는 칸막이도 없고 샤워실과 화장실을 공용으로 쓰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IM 선교회가 대전 본부뿐 아니라 서울과 부산 등 전국 23곳에서 교육시설을 운영하는 데다 학교도 학원도 아닌 비인가 시설이어서 방역당국이나 교육당국의 관리 사각지대에 있다는 점입니다. 광주에서는 이미 관련 시설 확진자가 25명이 나왔고 경기 용인시설에서도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가지고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제2의 신천지 혹은 BTJ 사태로 비화되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방역당국은 전국 IM 선교회 관련 시설을 전수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태형입니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고양이 감염 사례가 나왔다는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반려견 의심 사례도 나왔습니다. 홍진호 기자입니다. 어제 코로나19 확진 소식이 알려진 고양이는 태어난 지 2개월 정도 된 어린 고양이였습니다. 앞서 경남 진주 국제기도원에서 거주하다 감염된 모녀의 반려묘였습니다. 모녀가 보호시설에 맡기겠다고 밝혔지만 방역당국이 진단검사를 실시해 확진 판정을 받은 겁니다. 이 고양이와 5명이 접촉했지만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
코로나 지침에는 없지만은 이 고양이가 기록원 안에 있었고 또 밀접하게 있었기 때문에 검사를 해보는 게 좋겠다. 반려견에서도 코로나19 의심 사례가 나왔습니다. 경기 성남에 사는 확진자의 반려견을 검사했더니 양성 반응을 보인 겁니다. 확진 여부를 최종 판정하기 위해 현재 유전자 증폭 검사가 진행 중입니다. 방역당국은 동물이 사람에게 전파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외에선 이미 450건이 넘는 동물 감염에 밍크에서 사람으로 변이 바이러스 전파 의심 사례가 보고되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가능성이 낮다고 무작정 안심해선 안 된다고 지적합니다. 확률은 낮지만 배제할 수가 없다. 격리, 치유 관련해서 지침을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부는 반려동물 코로나19 관리 지침을 조만간 발표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홍진호입니다. 우리와 코로나 백신 1,000만 명분 계약을 맺은 화이자가 오늘 식약처에 정식 품목 허가 신청을 했습니다. 식약처는 허가 심사를 40일 내에 완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외 정치인이 백신을 맞는 모습 언론을 통해 생중계됐죠. 그런데 최근 국내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미국 정치인들이 실제로는 백신을 맞지 않고 접종쇼를 했다고 주장하는 영상이 올라오고 있어 사실인지 확인해봤습니다. 지난달 카멀라 해리스 미 부통령은 모더나의 백신을 맞았는데요. 일부 누리꾼들은 해리스가 맞은 주사 바늘이 휘어져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증거로 제시된 영상을 보면 의료진이 접종 후 주사 바늘을 몰래 펴는 모습이라며 반복 편집도 해놨습니다. 사실인지 고화질 영상으로 확인해봤습니다. 백신 접종 직전 영상을 멈춰볼까요? 의료진 손에 마개가 들려있고 다른 손엔 주사 바늘이 보이는데 전혀 휘지 않았습니다. 바늘을 몰래 펴는 모습이라는 이 장면은 어떻게 된 걸까요? 연보라색 플라스틱 물체, 바늘이 아닌 안전장치입니다. 지난해 7월 모더나 관련 외신 보도사진에서도 비슷한 장치가 보이는데요. 안전장치 주사기에 달려있는데 접종 후 뾰족한 바늘을 접는 기능을 합니다. 팩트맨이 세계보건기구 WHO의 주사기 사용 지침을 살펴보니 주사 후 바늘이 찔리지 않게 보호하는 기능을 한다 설명합니다. 다음은 화이자 백신을 접종한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입니다. 일부 누리꾼들은 접종 당시 사진이라며 주사 바늘에 노란색 뚜껑도 안 빼고 맞는 척만 했다고 주장합니다. 다른 사진도 확인해봤습니다. AP에서 찍은 사진을 보면 이렇게 주사 바늘이 확인됐죠. 결론적으로 바늘이 휘었다거나 바늘 없이 백신을 맞았다는 주장 사실이 아니었는데요. 국내에서도 백신 접종이 다가오자 다양한 가짜 뉴스가 확산되고 있는데 방역당국은 속지 말라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이 밖에도 궁금한 점은 팩트맨 많은 문의 바랍니다. 쿠웨이트 주재 북한 대사관 대사대리였고 김정은 금고지기의 사위로 알려진 북한 고위급 외교 인사가 국내에 정착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수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6년 전 평양에서 리수용 당시 북한 외무상 옆에 포착된 이 남성. 류현우 전 쿠웨이트 주재 북한 대사대리입니다. 지난 2019년 9월 가족과 함께 한국에 망명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2016년 탈북한 태영호 의원, 2019년 7월 한국에 들어온 조성길 전 이탈리아 대사대리처럼 고위급 외교관 출신입니다. 망명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미국의 대북 제재로 재외공관의 외화벌이에 어려움이 컸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김정은 체제에 들어서 경제도 최악인 상황이거든요. 재외공간의 부담도 커졌고 체제의 불확실성이 고위직 탈북의 원인이라고 볼 수 있고요. 류 전 대사대리의 장인은 노동당 39호실 실장을 지낸 전일춘으로 알려졌습니다. 전일춘은 김정일의 중고교 동창으로 2대에 걸쳐 김정은 일가의 통치 자금을 관리한 인물입니다. 집안의 살림을 총괄하고 장부를 관리하는 그런 금고지기가 제일 권한이 있는데 그것도 김씨 일가가 아니면서 외부 인원이 지킨다는 것은 그건 대단한 실세입니다. 또 다른 탈북 이유로는 자녀의 장래를 위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채널에 있는 수소문 끝에 류 씨와 연락이 닿았지만 지금은 할 말이 없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수희입니다.
도쿄에서 열차 선로에 떨어진 일본인을 구하려다 세상을 떠난 의인 이수연 씨 기억하실 겁니다. 내일이면 그가 떠난 지 20년이 됩니다. 일본인들도 그의 의로운 죽음을 진심으로 추모하고 있습니다. 도쿄 김범석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개찰구를 통과해 멈춰선 곳은 의인 이수연 씨의 추모의 벽 앞. 20주기를 앞두고 미리 추모를 하러 온 일본인들이 고개를 숙이고 묵념을 합니다. 지난 2001년 1월 26일 일본에서 어학연수 중이던 수연 씨는 선로에 추락한 일본인을 구하려다 지하철에 치여 목숨을 잃었습니다. 일본인들은 수연 씨를 의인으로 불렀고 이후 교과서에도 실렸습니다. 당시 가장 먼저 경찰서로 달려갔던 어학원 이사장은 학원 옆에 추모공원을 만들었습니다. 立派な青年が亡くなったということの非常に虚しさというか悲しみと同時に彼の勇気ある行動これには感銘を受けてこの20年間が過ぎた. 그의 이름을 딴 장학회는 올해까지 1000명 학생들에게 학업의 기회를 줄 예정입니다. 20년간 기부를 해온 60대 일본인은 한국에 딸을 보냈습니다. 高陵大学に今行かせていただいていて本当にそういう意味ではつながりがまた深いなという. 한 영화 제작자는 양쪽을 잇는 다리, 가교라는 제목의 다큐멘터리까지 만들어 상영했습니다. 皆さんが本当に感動されて涙を流されて自分も何かできないか私自身とても感動しました. 20년간 일본인들이 수연 씨에게 보낸 편지만 2,300여 통. 코로나19 확산으로 도쿄 추도식에는 참석하지는 못하지만 이 씨의 어머니는 아들의 뜻을 이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제 힘이 닿는 말까지 이렇게 잘 하고 싶습니다. 엄마 잘하고 있지.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도쿄에서 채널A 뉴스 김범석입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취임 첫 주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주말과 많이 달랐습니다. 성당에서 미사를 드리고 동네 베이글 가게에도 들르는 소탈한 모습이었습니다. 워싱턴 유승진 특파원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아들 손주와 함께 백악관 인근 성당을 찾아 미사를 드렸습니다. 미사를 마치고 유명 베이글 체인에 들러 참깨 베이글과 크림치즈도 샀습니다. 심부름은 차나 헌터 바이든의 몫이었습니다. 주민들은 신기한 듯 모여들었습니다. 베이글 가게는 일요일에 생긴 놀라운 일이라며 언제든 다시 오라고 반겼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아이스크림 취향은 백악관 대변인이 SNS로 대신 전했습니다. Favorite ice cream is chocolate chip, so that is my update for all of you on that. 바이든 대통령의 행보는 임기 4년 동안 300번 가까이 골프를 치고 자신이 소유한 호텔에만 주로 들렀던 트럼프 전 대통령과는 대조적입니다. 아내 질 바이든 역시 주 방위군을 격려하며 초콜릿 쿠키를 대접했습니다. just wanted to come today to say thank you to all of you for keeping me and my family safe. 워싱턴 시민들은 4년 만에 돌아온 친근한 이웃 주민의 모습에 환호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유승진입니다. 창업을 하는 청년들에게 제주도는 아름다운 기회의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가 닥친 지금 섬의 바람은 육지보다 더 매섭습니다. 여현교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택배를 보내려고 내일 예약을 해놨어요. 제주로 이주하기까진 배로 비행기로 짐을 실어 보내고 가족, 친구들과 자주 못 볼 각오도 해야 합니다. 이처럼 제주에서 사업을 시작하는 청년들은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내려옵니다. 하지만 시작하자마자 코로나19 타격까지 받았는데요. 어떻게 지내고 있을지 현장으로 갑니다. 서울에서 건축 일을 하다 지난해 초 제주에서 카페를 연 김종태 씨. 직접 곳곳을 설계하며 정성을 쏟았습니다. 이런 것도 이제 제가 다 잘라가지고 직접 이 현무암 벽에 라인에 맞춰가지고 이걸 짜 넣었던 거예요. 그래서 실리콘도 제가 쏘고. 하지만 개업 시점에 코로나19가 시작됐습니다.
손님들에게 평가받고 입소문을 탈 기회도 놓쳤습니다. 남들은 오픈발 받아서 좀 더 장사가 잘 되고 손님들을 많이 끌 수 있지 않냐는 생각을 많이들 하시는데 이제는 코로나 상황이 빨리 끝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유동 인구가 많이 줄었는데 그때도 이제 매출이 거의 반토막 났었거든요. 제주시에서 청년들의 음식점 창업을 돕기 위해 2019년 말 조성한 제주 청년몰. 그런데 손님 대신 배달원들만 오갑니다. 네, 감사합니다. 거의 저희 8대 7대 3, 8이 거의 배달 매출을 되고요. 네, 제주도는 없겠지 하면서 되게 제주도는 좀 안일하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12월이 지나고 이제 모두가 이제 다 같이 뉴스를 보면서 큰일 났다 하던 게 지금은 그저 버티는 게 목표입니다. 저희 어머니도 이 음식 장사를 하고 계시거든요. 어머니 생각 많이 하면서 버티고 있습니다. 작은 마을에 공방과 사진관, 숙소가 함께 있습니다. 문화체험 컨셉으로 청년 3명이 2년 전 허허벌판에 만들어냈습니다. 개장 직후 꾸준히 잘 됐지만 직접 와서 배우는 체험은 비대면이라는 장벽을 만났습니다. 11월? 그 다음에는 거의 없어졌어요. 한 달에 100번이던 공방 수업은 5분의 1로 줄면서 가정용 키트로 전환해야 했습니다. 문은 열지만 사람이 없다. 그런 고민 많이 했죠. 2021년에도 코로나 상황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곳 청년들은 그 누구보다 간절히 상권이 회복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현장 카메라 여영규입니다. 멋지게 공중제비를 돌고 관객들에게 공손하게 인사하는 돌고래 쇼. 이제 국내 아쿠아리움에선 볼 수 없게 됩니다. 해양수산부가 동물원 수족관법을 고쳐 고래류를 수입 못하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왜 다른 동물은 되는데 돌고래는 동물원에 허용하지 않기로 했을까요? 고래 돌고래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이제 자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갇혀 있는 것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그래서 사육 자체가 부적절하고. 자연 상태의 돌고래는 30에서 40년 살 수 있지만 동물원에서는 10년도 못 살고 폐사하는 경우가 많다네요. 중국 윈난성 쿤밍에서 7명을 흉기로 찌르고 중학생에게 흉기를 들이댄 인질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한 여성이 앉아 있습니다. 이제 갓 기자가 된 여성 기자가 인질범에게 다가가 인터뷰를 제안하고 시간을 번 덕분에 대치하던 경찰이 인질범을 사살하고 인질을 구했습니다. 중국에서는 용감하게 대처한 여기자에게 칭찬이 쏟아졌습니다. 오매불망, 유리문 밖에서 서성이는 이 강아지에게 딱 어울리는 표현입니다. 터키 트라부존시에 사는 이 강아지는 무려 엿새 동안 이렇게 병원 앞에서 주인을 기다렸다는데요. 갑자기 쓰러진 주인이 탄 구급차를 따라 병원까지 와선 병원이라는 것을 알았는지 건물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밖을 서성였습니다. 이윽고 휠체어를 탄 주인을 보자 팔짝팔짝 정말 반가워하는 모습이죠. 강아지의 간절한 기다림 덕분인지 견주는 건강하게 퇴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스포츠 뉴스입니다. 21년 역사의 프로야구 SK와이번스가 신세계 이마트에 팔릴 것으로 보입니다. 인수가 성사된다면 사연 많았던 인천 프로야구 역사의 6번째 구단이 탄생하게 됩니다. 사공성근 기자입니다. 2000년 프로야구의 모습을 드러낸 SK와이번스. 인천을 연고로 한 SK는 21년의 역사 동안 8번의 한국 시리즈 진출, 4번의 우승을 달성한 명문 구단입니다. 특히 김광현이 데뷔한 2007년부터 6년 연속 한국 시리즈에 진출하며 두산과 삼성에 앞서 SK 왕조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한국 야구에 큰 획을 그은 SK와이번스는 21년의 역사를 끝으로 신세계 이마트에 매각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마트 관계자는 SK텔레콤과 한국 스포츠 발전을 위해 논의하고 있다. 자세한 협의안이 나오는 대로 전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스포츠에 관심이 많은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이 구단주가 되면 야구장에도 쇼핑과 오락이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재계에 따르면 매각과 관련한 두 기업의 양해각서 체결은 이르면 내일 진행될 것으로 전해집니다. 매각이 성사될 경우 인천연고 프로팀은 또다시 바뀔 전망입니다.
원년인 1982년 산미에서 시작해 청보, 태평양, 현대와 SK를 거쳐 신세계가 6번째 팀이 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사공성근입니다. 계절이 3월 하순으로 껑충 뛰어넘은 듯합니다. 오후 3시가 넘어간 이 시각 서울은 13.9도로 기상 관측 이래 1월 하순 최고 기온을 기록했던 어제와 같은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따뜻한 남풍이 들어와 있는 데다가 따뜻한 햇살까지 더해졌기 때문인데요. 추위에 미세먼지 걱정도 없는 선물 같은 날씨에 지난주만 해도 한산했던 공원에는 잠시나마 산책을 즐기는 시민들이 제법 많아졌습니다. 미리 찾아온 봄은 주 중반까지 머문 뒤 물러나겠고 목요일에 전국적으로 눈비가 내린 뒤 금요일과 토요일에는 영하 10도 안팎의 반짝 강추위가 옵니다. 내일은 남부지방에 비가 내리겠고요. 오후에는 수도권 지역에도 빗방울이 살짝 지나겠습니다. 내일도 전국적으로 대기질이 양호할 텐데요. 밤부터는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서울 등 서쪽 지역의 미세먼지 수치를 높이겠습니다. 미세먼지는 목요일까지 전국 곳곳에 영향을 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조금 전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희롱 등에 대한 직권조사 결과를 의결했습니다. 인권위는 박 전 시장이 피해자에게 한 성적 언동은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서울시의 피해자를 보호하고 재발을 막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오늘 뉴스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뉴스에입니다.